왜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또 교수님이 테슬라에 그렇게 꽂히신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테슬라가 어떤 이벤트를 한다, 인베스터 데이라든지 또는 뭐 아티피셜 그들이 갖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하는 행사들 보면 작년 10월 말에 있었던 행사 때도 보면은 주가가 지금 혹시 자료화면 틀어주실 수 있으시면 네.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11월 1일 전후에서도 주가가 하락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으면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다가 그 이벤트 때 만족을 하지 못하면서 그렇죠. 주가가 떨어지는 것, 그것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던 것도 살짝 지금 그림이 되게 작게 나와 있지만 살짝 주가가 어느 정도 긴장감을 가지고 텐션을 가지고 있다가 인베스터들이 끝나고 나서 하락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원래 가지고 있는 패턴이다. 그러니까 분기 실적 발표할 때는 서프라이징이 있거든요. 어닝 서프라이징이라든지 프로핏 레이트가 매우 높다든지, 인도대 수가 많다든지, 딜리버리 수가 많다든지 이랬을 때 어닝의 서프라이즈가 있으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은 있지만 테슬라의 이벤트 행사에서 주가 상승이 있었던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다. 이건 저희가 기억해 둬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모델, 사실은 뭐 좀 이따 말씀드리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가장 큰 기대는 모델 2가 사이버 트럭처럼, 사이버 트럭이 한번 모델. 이벤트 때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모델 2가 아마 모델이 그러니까 공개가 될 거다. 이 기대감이 엄청나게 있었던 그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테슬라가 얘기했던 거는,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거는 모델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프로덕션 코스트를 중장기적으로 50%까지 다운시키겠다. 그러니까 생산하는 비용을? 네, 생산하는 생산비를, 그러니까 한 대당 들어가는 생산 비용을 50%까지 떨어지겠다는 떨어뜨리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매출 대비 마이너스 비용이 프라핏이잖아요. 그렇죠. 훨씬 더 프라핏 레이트를 높여내겠다는 엄청난 계획에, 만약에 진짜 이것이 현실화가 된다라면 가능할까요? 근데 가능할 거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50%까지는 아니더라도 앞으로도 더 떨어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 모델 2 화면 보시면 이건 뭐 사람들이 상상하는 모델 2. 네, 조금 더 작은 모델. 그렇죠. 를 상상하는 거죠, 사람들이. 25,000 달러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격도 다운되고. 그래서 뭐 한국 돈으로 한 3천만 원 수준대. 근데 거기에 보조금까지 받으면 한국에서도 한 2,500만 원 정도면 뭐 살 수 있나요, 한국에서? 중국에서 아반떼 살 수 있나요? 그렇죠. 소나타급 아래 정도를 살 수 있죠. 그렇죠. 소나타급 아래로 이제 전기차를, 테슬라 모델을 살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이거는 앞으로 인도 시장이라든지 또는 사우스 아메리카, 그러니까 남미 시장 들어가는 데 있어서 또는 동남아시아 결정적으로 중요하거든요. 그렇네요. 왜냐하면 뒤에 부분에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자세히 살펴볼 건데, 테슬라가 2030년까지 생산 목표를 2천만 대로 잡고 있어요. 2천만 대요? 지금 예를 들면 올해 생산량이, 작년 생산량이 한 150만 대고, 사실은 풀 가동을 한다라면 여러분 단순 우리가 암기하기 좋은 것은 테슬라의 기가 팩토리 하나당 100만 대를 생산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200만 대까지밖에 생각 못했던 것은 베를린 공장이 풀 가동하지 못했고, 상하이 공장이 되게 부분적으로는 풀 가동했었지만 요 전염병 코로나 영향도 좀 있었고, 그 단어를 얘기하면은 이 영상에 광고를 못 붙여요, 저희가. 그래요? 유튜브 정책상.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팬데믹. 예를 들자면, 자동차 생산이 중단됐었다든지, 또는 텍사스 오스틴 공장 같은 경우 좀 늦게 시작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200만 대를 못 채웠지만, 특히 이제 베를린 공장 같은 경우는 가동을 했는데, 거기서 일할 사람을 많이 뽑지 못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 때문에 원래 기가 팩토리 하나당 100만 대를 연간 생산할 수 있다. 그럼 400만 대지만 사실은 그렇게까지 되는 건 어렵거든요. 그렇죠. 이론적으로. 그래서 한 200만 대, 한 50만 대 정도씩을 생산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또 실제로는 또 50만 대까지도 생산 평균을 못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금 현재의 그런 200만 대나 40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체계에서 거의 10배에 가까운 2천만 대를 생산하겠다. 언제까지요? 2030년까지. 2030년까지. 자, 이건 거의 꿈과 같은 얘기고, 근데 저는 이건 한번 시도해 볼 만하고, 한번 실행해 볼 만하고, 우리가 중간 점검을 계속하면서 2030년까지 테슬라가 정말 2천만 대 생산할 수 있는 자동차 브랜드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주가 변화를 봐야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저희의 오테라죠. 네, 오테라. 오테라 2030년까지는 해야 됩니다. 2030년까지 하면서 실제로 테슬라가 그 약속을 지키는지 2천만 대 만드는지 2천만 대를 만드는지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는지 사실 지금 이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 너무 네네. 재밌는 그림이에요. 뭐죠? 이번에 인베스터 데이 때 이 초청장 그리고 또 인베스터 데이 할 때 했던 공식적인 마크가 이겁니다. 근데 이게 뒤에 무슨 이렇게 철사줄 같은 게 있는데 이거를 확대해서 보면은 이 카 바디예요. 아, 이걸 확대해서 보면은 사실은 카 바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당연히 확장해서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막 확대하는 그러니까 이 거. 카 바디가 보이니까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랬냐면 모델 2 발표한다 이거는 안 할 수가 없는 거다. 미끼를 던졌군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거를 보고서 이 커뮤니티에다가 엄청나게 돌린 거잖아요. 이 빨간 그쵸. 박스 안에 여러분 보시면 이게 지금 이 다 모두가 카 바디로 초대장이 구성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델 2가 나온다. 모델 2가 나오면 주가가 오를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반영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주가가 선반영됐고 그런데 모델 2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게 되자 실망하면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핵심적으로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지금 테슬라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일부 전문가가 얘기하는 거를 게릴라 전쟁을 하고 있다 그래요. 게릴라 전쟁이요? 게릴라 전쟁이 치고 빠지는 거잖아요, 네, 주로. 그렇죠. 치고 빠지는 건데, 가격을 막, 리튬 가격 올라간다고 해서 테슬라가 작년 하반기까지 가격을 많이 올렸어요. 네. 그런데 그쵸. 제일 먼저 중국에서 가격 내리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가격을 내리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 가격을 내리거든요. 근데 테슬라가 가격을 내릴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그림도 중요한 건데, 네. 테슬라가 한 대 평균 모델 3를 갖다 팔 때, 마진이 얼마 남냐면 여러분, 9,574달러,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9,500달러. 9,574달러 한 대 팔면 한 대 빨면. 현대가 아이오닉 팔면은 얼마 남냐면 927달러 남습니다. 10배네요. 그렇죠. 그러면 현대는 927달러가 남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1,000달러 가격 할인해 줄게. 그러면은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팔아봤자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 실제로 927달러면 제가 보기엔 남는 거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 실제로 뭐 이거는 이론적인 그 프라핏이기 때문에 이거를 생산하기 위해서 아마 뭐 이자율이 뭐 어떻게 들어갔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율이나 이런 걸 한다라면 927달러가 과연 현대차의 순이익으로 떨어질까? 더 떨어질 수 그러니까 예를 들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9,574달러지만 제가 보기엔 대략적으로 대당 9,000달러의 이 프로핏 레이트가 그러니까 마진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가격을 인하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2,000달러, 3,000달러, 5,000달러 막 인하를 시키는 건데 왜 인하를 시키냐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인하시키는 거고요. 유럽하고 미국은 요 가격을 딱 인하한 폭부터 뭐가 생기냐면 이 환경 보조금이 생깁니다. 그럼 환경 보조금이 유럽 같은 경우는 평균 한 7,000달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이 역사적이고 정말 어마어마한 법이죠. IRA. 그죠. 그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IRA 이 법이 보통 7,500달러예요. 네. 그러면 다음 그림도 한번 보시죠. 이 그림도 되게 재밌는 그림인데요. 다음 그림 뭐냐면 이 0으로 써 있는 부분이 뭐냐면 미국에서 팔리는 자동차의 평균 가격이에요. 네네네. 자, 그럼 0보다 내려가면 그보다 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평균 가격이 뭐냐면 전기차의 평균 가격이 아니라 미국에서 팔리는 모든 자동차의 평균 가격이에요. 근데 미국은 소형차가 적은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여튼 이 시장에서 테슬라의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모델 3가 하고 초록색은 모델 Y입니다. 모델 Y인데 모델 Y도 뚝 떨어지죠. 네.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약 4,930달러니까 약 5,000달러를 깎아줬어요. 그러면 5,000달러를 깎아준 데에다가 내가 그 차를 사면은 7,500달러를 받아요. 보조금을 받죠. 그러면 12,500달러가 깎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 테슬라 모델 3를 약 한 3만, 맥스 3만 5천, 옵션 붙여도 3만 5천 달러면 살 수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과거에는 한 4만 7천 달러를 줘야 되는 거를 3만 5천 달러에 산다. 이건 엄청난 가격 할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 할인을 다른 기업은 아까 말했던 마진율이 작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현대에서 아이오닉에서도 그럼 우리도 가격을 5천 달러 깎아줄게. 우리는 원래 가격대가 환경 보조금 받을 수 있어 뭐 어쩌고 하면서 그러면
팔 때마다 5,000달러를 손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남는 게 없고 손해만 보는 거죠. 오히려. 그렇죠. 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테슬라 어느 정도 중국에서는 또 다시 요즘 가격 올리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금 상하이에서 생산하는 적정 수준을 넘어서는 디맨드가 발생하자 다시 모델 3하고 모델 Y의 가격을 중국에서 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이나믹 프라이싱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을 올리고 수요가 떨어지면 가격을 내리는 이런 다이나믹 프라이싱을 한다라는 것은 탄탄한 프로핏 레이트가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거고, 이거는 지금까지 어떠한 자동차 기업도 구현해 보지 못한, 그래서 이러한 게릴라 전쟁을 할 수 있는 힘을 테슬라가 갖고 있다. 이것을 사실은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 여러분 보시면 이 경기 연초에 전체적으로 저기 S&P가 올랐던 그 시기 빼놓고는 프라이스를 중국에서 내렸다, 유럽에서 내렸다, 미국에서 내렸다 할 때마다 테슬라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쪽 시장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겠구나. 물론 최종적으로 이 프라이스를 내렸을 때 효과는 이번 분기 발표, 즉 1사분기 발표, 2023년 1사분기 발표 나올 거고, 또 이 전체적인 효과는 2023년이 총괄로 다 끝나는 1년 한 해의 결산이 나오면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저는 명확하게 효과를 봤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판매가 늘었을 거다. 네.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 또 일론 머스크가 이번 인베스터 데이에서 네. 앞으로 프로덕션 코스트를 자기는 중장기적으로 50%까지 내리겠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러면 그거는 프로핏 레이트가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저는 궁금한 게 지금도 프로핏 레이트가 굉장히 높다고 하셨잖아요. 네. 지금도 마진이 굉장히 높은데 다른 자동차 기업들과 달리 테슬라가 이렇게 마진이 많이 남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바로 이제 하면 기가프레스죠. 그러니까 테슬라는 그 용접의 공정들을 엄청나게 줄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가프레스라고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주조하죠. 네네. 그러니까 이만큼 차체 그 바디를 갖다가 틀에서 그냥 끄집어내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비율을 높이겠다는 거야. 근데 물론 지금 100% 주조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용접이 필요하고 로봇에 의해서 용접을 하기도 하고 사람이 스탬플로 연결하기도 하고 나사 돌리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이 좀 존재하는 건데, 이 부분을 계속해서 줄여나가겠다는 거니까, 즉 한 번 찍으면 카바디가 다 나올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프로덕션 코스트를 계속 낮추겠다는 시그널은 뭐냐면, 예를 들면 모델 S는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차가 워낙 고가로 팔리니까. 네네. 그런데 모델 2, 즉 신형 모델로 가서 25,000달러로 팔려고 하면은, 자, 25,000은 우리가 만약에 어때 테슬라에 박수를 칠 거냐면, 저가형 모델을 만들었는데 프로핏 레이트는 오히려 더 올라갔더라. 이 부분은 대단히, 가능할까?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자꾸 특히 현대기아차가 제네시스에 목매는 이유가 뭘겠어요. 지금 정 회장님이 제네시스로 성공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계속해서 그 브랜드를 키워나가려는 것도 있지만, 제네시스가 가장 프로핏 레이트가 좋거든요. 그쵸, 마진이 좋으니까. 네,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경차 팔고 싶지 않은 거예요. 경차 팔아봤자 얼마 남는 것도 없으니, 가능하면, 그래서 저는 한국같이 이렇게 좁은 땅덩어리에 이 현대자동차의 이윤율을 위해서 저는 이렇게 소형차가 없는 나라가 좀 드물거든요. 우리가 미국 같은 땅덩어리도 아닌데, 제네시스 진짜 여러분,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길 가다 보면, 그죠? 유럽 어디를 가봐도 일본을 가보세요. 얼마나 소형차가 많아요. 그건 뭐냐면 소형차 많고. 국민의 관점에서 자동차 시장이 형성된 거예요. 근데 한국은 자동차 기업의 관점에 의해서 자동차 시장이 형성된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그렇네요. 그러면서 마진율을 높여놓고, 그리고 큰 차 타는 게 좋은 거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안전한 거지, 뭐 큰 차는 안전해, 이런 사고방식을 했는데, 이거는 현대차만 배불려주게 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자동차 시장에서 좀 3,000% 잠깐 빠지면 BYD가 모범적이에요. 중국의 BYD가 전기차를 맞으면서 두 자릿수 마진율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런가요? 근데 BYD 같은 경우에는 중저가 차량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중저가 차량에서 마진율 두 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훨씬 더 훌륭한 생산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생산 기술을. 그래서 지금 테슬라도 50% 낮추겠다는 건 뭐냐면, 앞으로 저가형 자동차로 가더라도, 중저가형 자동차로 가더라도 프로덕션 코스트를 확 낮춰서 마진율 20%대는, 마진율 두 자릿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는 20%대가 항상 목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보다도 높여내겠다라는 건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현대자동차가 마진율 10% 넘은 건 역사상 없었을 거예요, 아마. 10% 넘기는 어려워요. 제네시스도 10% 넘기 어렵습니다. 10%인데 제네시스는 워낙 단가가 높으니까 들어오는 캐시가 많은 거잖아요. 그쵸.
경차 같은 경우는 5%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차는 근데 5% 미만인데 가격도 낮아요. 버는 돈 별로 없는 거죠. 별로 네. 기업체에서 좋아하지 않는 건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내연기관하고 다르게 전기차 같은 경우는 안에 부속품이 적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생산 공정을 혁신할 경우에는 충분히 프로덕션 코스트를 낮출 수 있는 폭이 내연기관보다 많아요. 많아요. 제네시스는 부품이 예를 들자면 우리가 가정을 하죠. 3만 개가 들어간다면 전기차는 경차는 한 2만 개가 들어갈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전기차는 테슬라도 한 3천 개 들어가거든요. 3,000개밖에 안 들어가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훅훅 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부품에 대한 다양한 조립에 대한 비용들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카 바디를 기가 프레스에 의해서 찍어내 버리면 부품 연결할 게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물론 이제 자동차 공정에서 그 3만 개의 부품을 그 자리에 싸서 조립하는 건 아니죠. 특히 모터 같은 경우가 하고 그다음에 파워트레인이라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부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건 이미 외부에서 조립되어 오죠. 그렇죠. 예, 최종 완성 과정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 그림이 대단히 저는 인상적이었다라는 이유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미국에서 팔리는 평균 가격 이하로 모델 3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이 중요한 거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해야지 이 그림, 그 다음 그림 보면 이건 이제 다른 데서 나온 그림을 제가 좀 가져온 건데요. 네.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목표예요. 2020년 그러니까 벌써 3년 전이죠. 4월 달에 50만 대 정도 생산을 했었던 거죠. 네. 그 당시 그래서 지금 벌써 이제 140만 대 이건 그 당시 예측한 건데 테슬라의 목표가 2030년에 어디가 있습니까? 2030년에 쭉 올라가면은 2천만 대. 2천만 대. 2,100만 대. 100만 대. 이렇게 나오는데 2천만 대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꿈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요. 2천만 대를 가려고 하면 모델 X라든지 모델 S라든지 모델 Y, 모델 3 지금 4개 갖고 있잖아요. 네. 이 4개로는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택도 없다는 얘기고 실제로 모델 저가형 모델이 반드시 나와야 되고 이것이 중국 시장에서 나오지 않으면 중국 시장에서 요즘 BYD에게 추격당했잖아요. 역전됐는데 이것도 역전도 이제 폭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BYD가 완전히 싹쓸이를 하고 있는데 이 폭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다시 1등을 차지한다는 건 당장 현실적인 건 어렵겠지만 이걸 하기 위해서라도 저가형 모델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뜨고 있는 브라질 시장이라든지 인도 시장이라든지 인도네시아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지금 이 모델 2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가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BYD가 올해 초부터 상반기부터 인도네시아 시장을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유럽 시장도 들어가고 있고 미국 시장도 들어가고 있지만 동시에 인도네시아라는 큰 시장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시장 전략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저가형 모델이 필요하다. 근데 요즘 보면 현대기아차 저는 가슴이 아픈 게 계속 커져라 세져라 이렇게 이런 식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아이오닉 5에서 아이오닉 6 갈 때도 포르쉐를 이기겠다. 왜 포르쉐를 이겨요? BYD를 이겨야죠. 그러니까 이러한 저는 조금은 잘못된 전략 방향. 포르쉐를 이길 만한 모델도 포트폴리오상 갖고 있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근본 주력 모델은 우리는 중저가형 차를 만들었는데도 마진율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어. 이것이 바로 미래의 공장이야. 다음번에 좀 더 길게 하겠지만 프로덕션 프로세스, 그러니까 생산 공정의 혁신이 인류 자동차 역사상 지금까지 3번 있었어요. 첫 번째가 포드의 모델 T. 그렇죠. 모델 T가 첫 번째 프로덕션 프로세스 혁신이었고 두 번째 1970년대 이 토요타가 한 겁니다. 린 프로덕션이라고 하고 저스트 인타임 프로덕션이라고 이렇게 하는 토요타가 한 거고 세 번째가 바로 2014년에 한 2016년이죠. 실질적으로는 14년과 16년 사이에 발생한 테슬라에 의한 생산 공정의 혁신이에요. 생산 공정의 혁신이 일어나면 생산 단가가 근본적으로 변합니다. 근데 지금 지금 다른 나라의 문제점이 뭐냐면 어제 토요타가 인정했죠. 그러니까 토요타가 지금 전기차 부분은 되게 늦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계속 하이브리드 빡빡 우기다가 세상은 안 변하는 것처럼 그러다가 이제 전기차를 하면서 모델 Y를 뜯어본 다음에 이건 정말 기적의 제품이라 그랬어요. 토요타에서. 네. 처음에 현대차에 다니시는 분들도 임원들분들도 만나보시면 얘기를 나눠보면 저보고 모델 3 본네트 열어봤냐고. 그럼 용접이 얼마나 못생기게 되는지 아냐고. 이건 한국에서는 팔리지도 않는 차라고.
그렇지 않죠. 근본적인 프로덕션 프로세스가 달라요. 그 부분은 제가 다음번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프로덕션 프로세스의 혁신을 가져오지 않으면 과거 내연기관 자동차 만드는 방식의 프로덕션 프로세스에다가 지금 전기차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리고 일반적인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그리고 중국에서 왜 전기차들이 두 자릿수 마진율을 지금 내고 있냐면 네. 중국은 내연기관을 만들긴 만들었지만 대부분 독일 기업이나 일본 기업이나 미국 기업과 또는 일부 한국 기업과 합작 조인트 벤처 통해서 만들었잖아요. 그 라인에다가 지금 전기차를 만들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기차용 생산 라인을 따로 물론 만든 뭐 거죠.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은 조금 더 상상의 여력이 큰 거죠. 우리가 자동차 기술이 없었으니까 전기차 생산 공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러면서 뚝딱뚝딱 하면서도 무언가 방향성 자체는 순수 새로운 사고방식. 근데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흔히 말하는 패스 디펜던스라고 해서 경로 의존성이라는 게 있을 수 네, 있죠. 그쵸. 경로 의존성이 있어가지고 제가 대로. 현대기아차도 분명히 그럴 거예요. 자, 전기차 아이오닉 생산 라인 좀 만들어봐. 누가 가서 만들겠어요? 소나타 생산 라인 만들었던 사람들이 제네시스 생산 라인 만들었던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조금은 혁신적인 사고를 할 거예요. 그렇죠. 이거하고 순수하게 전기차를 만들면서 나는 근데 5년 안에 프로덕션 코스트를 30% 낮출 거고 10년 안에는 50% 낮출 거야. 이 목표하에 한번 해봐. 처음에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랬냐면은 프로덕션 is hell 그랬어요. 지옥 같다고. 왜냐하면 자기 거기 가서 텐트 찍고 배너 침낭 들고 가서 자고 그랬었는데 100% 처음부터 자동화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절대로 자동화가 100%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되게 한 발 물러서거든요. 네. 그때 이제 테슬라의 주가는 2019년부터 여러분 오르기 시작했죠. 2016년, 17년 때 저기 파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것이 프로덕션 이즈 헬이라고 네.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래서 대단히 이 2천만 대는 야망이 있는 거다. 그래서 그 야망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그럼 이 퍼즐을 이게 하나의 퍼즐이에요. 네. 어떻게 도대체 지금 테슬라가 2천만 대를 만들 것인가? 첫 번째 퍼즐은 다 어디 있냐면 당연히 공장에 있는 거죠. 그렇죠. 공장이 많이 져야 되는 거죠. 공장을 오케이. 이번에 근데 발표를 했죠.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 때 다섯 번째 멕시코에다가 공장을 짓겠다. 그래서 멕시코에 짓는데 이 멕시코 짓는 거가 만들어진 뭐라고 그들이 직접 얘기를 하냐면 이 공장이 완성될 쯤 투자자들은 2025년부터 가동되지 않겠냐고 얘기를 하고 있고 테슬라는 2024년 말 가동할 거다. 그럼 제가 보기에는 2022년 12월이나 2025년 1월 정도에 여기가 가동이 될 것 같아요. 그때쯤 되면은 다른 데도 텍사스 공장, 베를린 공장, 상하이 공장 그리고 포먼트에 있는 그 실리콘밸리 쪽에 있는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공장도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이 5개의 공장이 350만 대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총 다 해서? 네네네네. 5개 공장. 네네. 총 아까 제가 실수로 얘기했는데 테슬라는 공장 하나당 50만 대를 이론적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50만 대. 하여튼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대충 70만 대씩 만들겠다 평균 뭐 이런 뜻인 거고 또는 텍사스 공장은 지금 좀 더 커지고 있으니까 멕시코 공장을 되게 큰 규모로 만들겠다는 거고 네. 멕시코 공장은 왜 멕시코에 만드느냐 바로 그 법 때문이죠. IRA 예? Inflation Induction Rate, Reduction Act.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 여기에 의해서 감축법은 미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노스 아메리카를 대상으로 하고 있죠. 노스 아메리카에는 캐나다도 속하지만 멕시코도 속하죠. 네. 그래서 멕시코에 공장을 줘도 어마어마한 정부의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렇네요. 근데 멕시코가 한국의 기아 자동차도 멕시코에 생산 기지가 있고 다른 많은 기지들이 이런 노스 아메리카 이런 다양한 보조금 혜택을 받으려고 멕시코에 공장을 많이 져서 멕시코에서는 이제 얘기하는 것이 자동차 공장에서 일할 노동자들이 숙련된 노동자들이 좀 풍부하다고 얘기를 많이 평가를 해요. 근데 임금은 되게 좀 상대적으로 낮은. 그래서 멕시코에 공장을 짓는 거고 테슬라가 멕시코에 공장을 짓는 것은 굳이 지금 미국에도 공장이 2개가 있는데 뭐 너바다에 있는 거는 이제 배터리 공장이니까 빼고 공장이 2개가 있는데 굳이 여기다 짓는 이유는 미국 공장을 보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공장을 기지로 해서 가까운 브라질을 공략한다든지 중남미를 공략한다든지 여기에서 뭐 인도까지 뺀다든지 해서 여기에서 모델 2가 생산될 거다. 라는 추론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또 테슬라한테 또 한 인베스터가 질문을 했어요. 이번에 인베스터 데이 때 그 4시간짜리 보면 질문을 했는데, 야, 이 정도로 2천만 대 너 만든다는데 디맨드가 있냐, 수요가? 네. 너무 많이 만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는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면 프로덕셔니스트 이슈라고 그랬어요. 프로덕션 이슈지. 못 만들어서 못 파는 거지. 아. 근데 저는 이 만들면 살 입장은 거다. 전적으로 테슬라, 제가 일론 머스크의 많은 부분 동의하지 않는 생각들이 많지만 일론 머스크의 프로덕셔니스트 이슈, 그러니까 즉 생산이 이슈다라는 말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은 수요가 디맨드가 자꾸 축소가 된다. 그거는 뭐냐면 거시 경제적 효과는 있을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가 와서 소득 수준이 떨어져서 오래 살 자동차를 내년으로 미룬다든지, 그렇죠. 예, 자동차를 갖다가 예를 들면은 제네시스 살 거 갖다 소나타로 그랜저로 바꾼다든지 이런 거는 예, 뭐 발생할 수 있어도 전기차에 대한 디맨드는 제도적으로도 지금 줄어들 수가 없어요. 202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30년까지 캘리포니아에서는 이제 내연기관 판매가 금지잖아요. 네.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내연기관, 그리고 이제 아우디 모델 2030년부터는 내연기관을 생산하지도 않아요. 그건 뭐냐면 이미 규제에 의해서 정치적인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자동차는 무조건 전기차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사람들도 전기차를 사고 싶어 합니다. 사고 싶어 합니다. 아직 행동에 옮기지 않을 뿐이지. 하지만 대세는 어쨌든 내가 먼 미래에는 무조건 전기차를 살 거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추천을 하면은 지금 내연기관차 살 거면 당연하게 중고차 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쵸. 왜냐하면 중간 과도기로. 왜냐하면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아우디는 우리나라에서 떨이 팔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들은 2030년 이후에는 자동차를 내연기관 안 만들겠다고 선언했잖아요. 네. 그러면 아우디는 2030년 이후에 내연기관을 한 대도 안 만들어요. 그럼 2025년에 만들어지는 아우디는 수명이 5년, 그러니까요. 2029년에, 잠깐만, 또는 2029년에 아우디에서 내연기관 찰 사람 누가 있을까요? 그쵸. 2028년에는 사람들 걱정이 앞으로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는 에셋, 자산이에요. 자산인데 매년 감가상각이 많이 되는 자산이죠. 그럼 자산이다 보면 미래에 내 중고차가 얼마를 받을까? 내가 10년을 안 타더라도 5년 정도 타고 나는 새 차로 바꿀 건데 팔 때 얼마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되잖아요. 또는 이런 계산을 하게 돼 있죠. 근데 30년부터는 차가 없어요, 이제. 자,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 2030년 되면 그때부터 전기차가 100% 팔릴까요? 신차 중에? 아니에요. 이미 2028년, 2027년 오면은 내연기관차는 가격이 확 떨어집니다. 그렇겠죠. 새 차에다가 이러한 프리미어 주거나 할인폭을 안 주면 중고차 팔 때 손해볼 거를 너네가 미리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치. 그러니까 중고차 가격이 왕창 떨어질 것을 이미 유럽은 중고차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걸 어떻게 받치고 있냐면 중고차에 대한 디맨드도 별로 없는데 유럽에서 나오는 중고차들은 대부분 러시아라든지 동유럽이라든지 아프리카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장을 만들어주고 우리나라도 지금 동남아로 많이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시장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중고차 정책이 견디는 거예요. 근데 태국 같은 경우에도 2030년부터인가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예요. 그러니까 대세는 어쨌든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고 감가상각이라는 효과가 있어서 중고차 가격에 대한 불안감들 때문에 그렇죠. 저는 흔히 말하는 이러한 좀 난리나는 경향이 2025년이나 2026년 되면은 현실화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5년이나 6년 이후로는 새 차를 내연기관으로 사는 사람은 없을 거다.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내가 사면 손해니까. 뭐 돈 많아가지고 부릉부릉 소리 나는 거 좋아해가지고 세컨드카로 수집하는 사람이 모를까. 뭐 그런 사람들의 성격상 나는 내연기관 아니면 죽었다 깨나도 이걸 안 이런 사람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보편적인 평균적인 소비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2025년이나 2026년 이후로는 신차에서 내연기관을 팔리지 않을 거다. 그거 앞으로 이제 여러분 2, 3년 남았어요. 그러면은 2, 3년 안에 산다면 저는 중고차는 만약에 전기차를 안 사실 거면 내연기관은 중고차로 사자. 새 차는 사지 마셔라. 잠시 교수님이 말을 지금 쉬지 않고 계속 하셔서 잠시 쉬는 타임을 좀 갖겠습니다. 아니, 뭐 쉴 수는 없고. 네, 물 한 잔 드시고. 물 한 잔 드시고. 갖고 왔었는데. 저기다 올려놨어요. 네, 저기다 올려놨습니다. 댓글을 저희 한번 좀. 저희가 첫 방송이지만 무려 13분이 시청하고 계십니다. 13분과 저희 스텝까지 하면은 한 20명 정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댓글을 한번 처음으로 읽어볼까요? 아쿠아님이 우와 신기반기하다. 권진영님 기대됩니다.
NH킴님, 테슬라 주식 언제 회복될까요? 역시 우리가 예상한 질문. 이런 건 나중에 전문가를 또 주식 전문가를 모시고 한번 이야기해 볼 거고. 자, 준철님이 테슬라는 인베스데이 하고 나면 항상 떨어지지 않나요? 정확하게 그 제가 패턴을 말씀드렸죠. 그거는 그 알고 패턴을 계신 갖고 분입니다. 있습니다. 네. 패턴을 알고 계신 분. 빗썸님이 테슬라 공장은 외관도 뭔가 달라 보임. 라고 이야기하셨고. 자, 튜브튜님이 이런 방송이 라고 하면서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어떻게 하셔야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저희가 알림 설정. 알림 설정 알림 설정 해주시고 조태꾸알 해주시고요. 저희가 매일매일 가능하면 제가 시간이 되고 여력이 되면 될 수 있으면 매일매일 라이브도 할 거고 관련해서 영상도 업로드 할 테니까 많이 한번 참여해 주세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요 사이에 멜로디님이 교수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칠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에서 리튬 국유화를 강제 집행하거나 할 예정이라고 하던데 이 문제로 테슬라나 아니면 다른 전기차 기업 생산 기업들 마진율 방어가 가능할까요? 제가 바로 두 번째로 퍼즐, 아까 제가 퍼즐이 있다 그랬어요. 네. 2천만 대는 어떻게 그랬어요? 바로 두 번째로 얘기할 게 바로 요 문제인데요. 딱 질문 주셨어. 네,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다시 멜로디님. 쳤으니까 감사합니다. 바로 나가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계획을 가지면서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졌어요. 네네. 마스터 플랜 1이 뭐냐면 로드스터 만들고 모델 S 만들면서 어떻게든지 시장에서 자기네의 존재 가치를 알리는 것. 이것이었고 마스터 플랜 2가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추는 것. 그래서 모델 3의 대량 생산을 갖췄고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지금 이 화면에 이 트윗을 보시는 것처럼 네네. 이제 작년 10월에 이제 마스터 플랜 3로 갈 차례다. 3는 뭐야 관한 거냐면은 is all about tonnage라 그랬어요. 토네이지. 토네이지가 뭐죠? 톤네이지가 뭐냐면 컨테이너서 한 배가 총량으로 실어 나를 수 있는 물건의 양을 한 번에 배가 움직일 때 톤네이지라는 거예요. 그 운반선이 모든 실을 수 있는 총량을 토네이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겠어요? 네. 이게 리튬인 거예요. 리튬. 리튬을 어떻게 운반할 것인가,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어떻게 2천만 대를 만들 때에도 안정적으로 수급할 것인가, 이것이 마스터 플랜 3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말씀하셨던 대로 국유화하고도 있고 대단히 힘들어지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일론 머스크는 예를 들자면 지금 너바다에 있는 배터리 공장 같은 경우에는 생산 양들이 계속해서 증가되면서 내년 정도 되면은 현재 그러니까 멕시코 공장을 빼고 있는 모든 곳의 배터리를 지금 그러니까 배터리의 자기 수급률이 35%예요. 나머지 65%는 다른 데서 사갖고 온다는 거거든요. 네네. 테슬라가. 근데 테슬라의 목표가 200만 대까지는 100% 좀 넘게 초과되게 내년에는 다 자기네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만들겠다는 건데 그 리튬은 사갖고 오는 거거든요. 재료가 있어야죠.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직접 마이닝 비즈니스, 광산, 채굴 비즈니스에 들어갈 거라는 썰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후보로 나오는 것이 화면 좀 보여주시면 이 테슬라가 지금 이 브라질 기업이에요. 시그마 리튬이라는 회사를 지금 시그마 리튬. 이거 지금 주식시장에 올라와 있어요. 시총이 지금 시가가 총 30억 달러 정도 하고 있는 브라질 시장에 올라와 있나요? 어디 있는지 올라있는지 모르겠지만 30억 달러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 시그마 리튬하고는 인수 협상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도가 있는 것처럼 아예 광산을 사는 거죠. 이 회사는 채굴 전문이지만 광산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튬 광산을 독점적으로 테슬라에게만 공급되려고 하는, 물론 지금 미국이라든지 캐나다도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정말 대형 이 리튬 광맥을 발견해서 채굴 작업을 준비를 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 기업들이 하고 있는 거지만 국가 주도에 의해서 지금 미국하고 캐나다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이런 데서 이제 예를 들자면 포드라든지 이 GM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 리튬을 확보할 거 같고요. 물론 이런 것들이 LG전자라든지 또는 칼텍스 CATL 중국의 중국의 CATL 이런 데서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배터리를 만들겠지만, 테슬라도 거기서 어느 정도 일부 만들겠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 직접 남미에다가 이렇게 마이닝 비즈니스에 진출하겠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비즈니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지금 이렇게 국유화하는 곳에서도 채굴권을 또한
100% 채굴권도 국유하는 건 아니거든요. 광산을 그쵸. 국유하는 거기 때문에 채굴권은 팔겠죠. 이런데 예를 들면 시그마가 적극적으로 진출하면서 지금 테슬라의 2천만 대에 필요한 이러한 이 리튬에 대한 로 마테리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로 마테리얼 확보 전쟁에는 뛰어들고 있다. 왜? 다시 한번 보시면 일론 머스크가 말했던 마스터 플랜 3는 is all about tonnage. 그러니까 이 자동차가 문제가 아니라 생산이 문제가 아니라 리튬 확보가 가장 중요한 거고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즉 모델 3가 나와서 대량 생산하는 이 문제만큼 마스터 플랜이 그런 뜻을 갖고 있었으니까 충분히 고민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시장에서도 최근에 수급 이런 재료나 반도체나 이런 수급 문제로 한동안 또 생산이 되게 힘들었던 때가 있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일론 머스크도 그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렇죠? 시그마 리튬이라는 기업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네. 찾아봤더니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네요. 아, 그래요? 시그마 리튬은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고 시그마 미네라 카오라고 해가지고 이게 아마 브라질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지 이게 본 브라질 회사인 것 같고 시그마 미네라 카오가 이게 본 브라질 회사인 것 같고 그것과 연관돼서 시그마 리튬은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주가 상황은 어떤가요? 주가 상황은요. 잠시만요. 한번 길게 볼까요? 올해 들어서 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올해 연초부터 많이 올랐고 잠시만요. 아니네. 많이 올랐네. 많이 올랐습니다. 1년 사이에 많이 올랐습니다. 네, 요즘 뭐 작년 이맘때만 해도 $10대였는데 지금은 $35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1년으로 봤을 땐. 네, 거기를 지금 테슬라가 인수하겠다라는 거고 사실은 뭐 리튬. 아무리 올라도 트위터보다도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트위터를 비싸게 주기 선 거고요. 그래서 우선 제가 세 번째 퍼즐 두 개를 말씀드렸던 것은 공장의 이슈. 그래서 멕시코 공장만 짓는 게 아니라 아마 여러 군데 더 질 거예요. 그렇겠죠. 네, 2천만 대를 만들려면 여러 건 더 져야 되고. 여기서 갑자기 궁금한 거. 우리나라에도 지금 기가팩토리를 막 유치하겠다. 뭐 이런 정부의 말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중국 리스크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상하이 공장은 50만 대를 질 수 있지만 계속해서 그 옆에 공장 부지를 사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상하이 공장 자체가 10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도록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뭐죠? 그러니까 중국에 있어서는 중국의 테슬라를 허락하는 대신에 중국 정부가 그 땅은 중국 공산당 땅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요. 공장을 졌는데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그게 임대예요. 그럼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겠네요. 그러니까 임대 계약이 끝나서 재계약을 안 해주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트윗에다가 얼마나 많이 정치적인 소리를 해요. 그렇죠. 저건 민주주의도 아니다, 뭐다, 거의 뭐 헛소리 수준으로까지 저는 한다고 보는데 그런데 중국 정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한 적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런가요? 네, 중국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불만도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중국에서의 테슬라의 입지를 강화시키려고 하는 의도인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테슬라 상하이 기가팩토리가 이러한 땅은 중국 공산당이 소유하고 있는 기가 막힌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지정학적 위험 요소가 만약에 근데 중국 시장 놓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쵸. 퀴즈 하나 낼게요. 네. 신차 시장 중에서 가장 큰 시장은 어디일까요? 1. 중국, 2. 유럽, 3. 미국. 신차 시장. 네. 중국이 아닐까요? 중국이에요. 그죠? 미국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1,700만 대에서 1,800만 대까지 팔리는 그리고 미국이 한 1,500만 대에서 1,600만 대 팔리고 유럽이 1,400에서 1,500만 대 팔려요. 그러니까 정말로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기아차의 치명적인 약점은 중국을 공략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현대기아차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아무리 공략을 하고 잘 팔려도 뭐 그래도 뭐 사상 최고의 매출을 냈다고 하면서 박수칠만 한데 그러니까 충분히 미국하고 유럽만 잘 먹어도 시장은 크죠. 근데 중국은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 테슬라는 지금 그러게요. 이걸 받쳐주고 있는 이유가 중국에서 어느 정도의 BYD에 지금 역전당하긴 했지만 어느 정도 이걸 잡아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중국에서 이러한 지정학적인 위험성들이 있으니까
뭐 대만하고 중국하고 저는 전쟁한다는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는데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는데 그래도 그 가능성은 있으니까 네. 그랬을 경우에 중국 공장, 상하이 공장을 대체해 줄 수 있는 공장을 한국에다 만들 수 있다는 썰이죠, 그거는. 그렇죠. 그 썰이기 때문에 저는 테슬라가 한국에다 공장 당장 만들 이유는 현재는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멕시코를 만들었고 필요하다면 러시아를 만드는 거고, 저기 러시아가 아니라 브라질을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인도에다가 만드는 것들, 좀 이렇게 그 지역에다가 현지화하려고 하는 이런 흐름으로 또는 인도네시아, 그래서 인도네시아, 인도, 브라질이 다음 후보가 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는 유럽에다가 지금 베를린에만 공장을 전놨는데 동유럽에 하나를 더 짓는다든지 좀 이런 식의 어떤 공장 확장들을 이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단일 공장, 텍사스 공장이라든지 상하이 공장의 부지를 확대하면서 베를린 공장의 부지를 확대하면서 생산량을 거기서 높인다든지 좀 이런 식 방향으로 공장을 재편할 것 같고요. 아쉽지만 네. 우리나라에는 올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네, 네. 그래서 생각하시네요. 제가 퍼즐을 해서 첫 번째가 공장을 퍼즐을 했고 두 번째가 리튬이다. 생산. 그래서 재료. it's all about tonnage다. 그래서 리튬의 확보에 테슬라가 앞으로 한 6, 7년간에 있어서의 모든 노력들을 다할 거다. 그래서 테슬라 주가는 제가 보기에는 언제 오를 거냐면 테슬라가 브라질의 시그마 리튬을 구매를 한다든지 또는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어디랑 독점적으로 20년 계약을 맺는다든지 이런 뉴스가 나오면 이거 저희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때마다 대단히 테슬라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예. 그 원재료를 리튬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이나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면 테슬라 주가가 한번 점프업 할 수 있다. 네. 한번 레벨업 할 수 있다. 네. 마지막 퍼즐은 워낙 짧아서 요거까지만 오늘 얘기하고 그러면 말인데 시간이 얼추 맞을 것 결국은 같습니다. 이 그림 보는 것처럼 마지막 퍼즐은 결국은 모델이 나와야 되는데 새로운 모델. 새로운 모델 네. 2죠. 모델 네. 2. 네. 모델 2인데 이제 모델 2를 요번에 사람들이 이제 사이버 트럭처럼 발표할 거 아니냐고 기대했다가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오늘 이번에는 사이버 트럭만 올해 생산한다고 그게 더 가시적인 거였습니다. 네, 모델 2를 요번에 나왔으면요. 25,000달러라 그러면요. 모델 3 사고 싶은 사람들이 그쵸. 기다리겠죠. 기다려요.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바보 같은 그쵸, 겁니다. 그쵸. 모델 3 안 팔립니다, 지금 그러면. 모델 3가 가격까지 인하하고 환경 보조금까지 받으면서 지금 엄청난 강공 드라이브를 피고 있는데 팔려라 모델 3 지금 이러고 있는 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모델 Y가 더 잘 팔렸었는데 모델 Y가 워낙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으니까 네네. 근데 모델 3 지금 판매량을 모델 Y를 추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모델 2가 나오는데 얘들아 모델 2가 나올 거야. 근데 그건 25,000달러인데 거기다 환경 보조금을 받아보면은 더 약 싸질 거야? 18,500달러, 그러니까 18,000달러에 팔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돈으로도 2천만 원이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보조금이 만약에 한국에도 똑같이 미국에서. 그러니까 25,000달러가 아니라 18,000달러인데 예를 들면 모델 2를 공개를 했는데 모양새라든지 이 내구성이라든지 안에 있는 이러한 퍼포먼스가 모델 3하고 큰 차이 안 나요? 그럼 사람들 뭐야? 캔슬. 기다려.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2천만 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델 2는 반드시 나온다. 그리고 아마 테슬라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차는 모델 2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미리 그리고- 예언을 한번 해주셨어요. 네, 인베스터 데이에서 이거 말고도 사실은 조금 저희가 봐야 될 건 많은데 네. 일단은 대략적으로 네, 큰 오늘 너무 그림은 많은 시간을 써서 이런 네. 거였습니다. 크게 세 가지였죠. 처음에 생산, 생산에서 공장 문제를 얘기했었고 공장, 멕시코에다가 새로운 공장을 지을 거다. 이러면서 점점 생산량을 늘려갈 거고 2030년까지 2천만 대를 생산할 거다라는 걸 하나 첫 번째로 핵심적으로 얘기했고 두 번째는 톤에이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리튬 관련해서 2차 전지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거다. 그것과 관련해서 시그마 리튬이라는 회사도 지금 뭔가 접촉이 있다라는 거, 낙스하게 상장되어 있다. 아까 체크해드렸죠. 그리고 마지막은 모델 2 새로운 모델을 이제 출시할 것이 거의 확실한데 교수님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아직은 그냥 맛배기만 보여줬다. 그렇죠. 미끼만 던진 거다. 이번 초대장에다가 그 카 바디를 갖다가 이렇게 숨겨놨다. 네. 그러니까 모델 2를 공개하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많이 낚시에 걸렸지만 결국에는 아무 언급이 없었고 하지만
곧 나올 거다. 네. 곧 준비될 거고 준비하고 있겠죠? 준비하고 있겠죠. 저는 이제 2025년부터 판매에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즉 멕시코 공장이 2024년 말과 2025년 초에 가동이 시작하면 그때 모델 2가 거기서 생산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 내년 정도 되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공개를 하겠죠, 모델을. 그렇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세 가지를 다 같이 종합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네요. 네, 그렇죠? 이것이 2천만 대로 갈 수 있는 퍼즐 조각들이. 그러네요. 2천만 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모델 2를 만들 거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리튬이 있어야 되고 리튬을 잘 갖춰줘야 되고 그걸 위한 공장들이 있어야 되고. 공장들을 증설하고 뭔가 기존 공장들도 생산력을 더 늘릴 거다. 네. 요런 식의 인베스터 데이에 딱 정리가 됐네요.